안녕하세요. 저는 국어 1등급으로 가는 노하우를 잔뜩 담은 국어쌤의 탑시크릿의 저자 김선영입니다. 오늘은 선영쌤이 풀이해주는 21학년도 수능국어 오답률 탑5 문제에 대한 해설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능국어의 등급 컷을 보면요. 1등급이 87점, 2등급이 80점, 3등급 72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EBS에서 제공하고 있는 등급 추정 컷이고요. 예상 등급 컷을 보았을 때는 불수능이었던 2019학년도 수능보다 겨우 2점 정도밖에 1등급 컷이 차이가 나지 않죠. 그래서 등급 컷만 보았을 때는 어려운 축에 속하는 수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처음 수능을 보고 난 후에 많은 국어 강사나 현직 교사 선생님들이 난이도가 쉬운 편이라고 평을 많이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실제 등급 컷은 좀 다르게 나왔었죠. 학생들도 체감상으로는 어렵지 않았다고 하는데 막상 가채점을 해보니까 많이 틀렸네 생각보다 라고. 그래서 체감은 물수능, 실제 채점 결과는 불수능이라는 얘기가 있는 그런 국어 영역 시험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요? 한번 선생님도 어저께 한번 쭉 천천히 풀어보니까 문제들이 대체적으로 초고난이도 지문이나 문제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난이도 중상에서 상 정도의 헷갈리는 함정 문제들은 상당히 많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헷갈리는데? 선생님도 싶어서 고민을 하게 했던 문제들이 몇 가지 있었죠. 이런 헷갈리는 함정 문제가 많았던 이유는 기존의 지문과 선지가 1대1 대응을 이루는 눈에 딱 보이는 그런 문제들보다 지문에서 한 단계 추론을 거쳐서 선지로 옮겨진, 그러니까 지문의 내용이 그대로 선지로 갔다기보다는 지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했을 때 이렇게 추론할 수 있겠네, 한 단계 더 생각을 거쳐야지 나올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선지로 들어간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여기에서 난이도가 많이 갈렸다고 생각합니다. 다음번 2022학년도 국어 수능을 또 준비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경향이 다음번에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지문에서 선지로 이렇게 바뀌는 과정을 좀 더 잘 비교해서 머릿속으로 그 메커니즘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기르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가장 오답률이 높은 문제들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가장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 14번 문제의 경우 80.9%의 오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주 많은 학생들이 틀린 문제인데요. 한번 볼까요? 학습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겹문장은 다른 문장 속에 들어간 안긴 문장으로도 쓰일 수 있다. 또한 겹문장은 아는 문장에서 다양한 문장 성분으로도 쓰인다. 다음 밑줄 친 겹문장 A에서 E의 쓰임을 설명해보자. 문장 성분이 뭔지는 알죠?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부사어 이런 것들이 문장 성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번부터 볼까요? 자, 1번은 이제 A와 관련된 내용이죠. 기상청은 내일은 따뜻하지만 비가 온다는 예보를 했다. 온다는 예보를 했죠. 여기서 온다는 같은 경우에는 예보라고 하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는이라고 하는 관형사형 어미가 붙어있죠. 그래서 A는 명사를 꾸며주는 관형절로 쓰이고 있습니다. 인용절이 아니라 관형절로 쓰이고 있어요. 이거 왜 학생들이 많이 틀렸는지 알 것 같아요. 기상청이 예보를 했는데 내일은 따뜻하지만 비가 옵니다 라고 기상청이 말한 내용을 인용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아마 헷갈렸을 거예요. 그런데 인용절이라고 하면 말이죠. 자, 고등학교 교과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고등학교 언어와 매체 교과서에 있는 내용인데요. 인용절은 인용의 조사 라고와 고가 붙어서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라고와 고만 인용절을 만들 수 있는 표지예요. 엄마는 놀란 목소리로 무슨 일이니? 라고 물으셨다. 엄마는 놀란 목소리로 무슨 일이냐고 물으셨다. 이렇게 라고나 고가 있어야지 인용절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니은, 는, 리을, 던 같은 관형사형 어미가 있을 때에는 관형절을 가진 않은 문장이라는 표지가 됩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죠. 정답 1번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A의 문장을 온다는 예보가 아니라
기상청은 내일 따뜻하지만 비가 온다고 예보를 했다. 이렇게 는을 고라고만 고쳐서 문장이 나왔어도 이 1번 선지는 맞는 선지가 됐겠죠. 인용절로 쓰이고 있다가 맞게 되었겠죠. 아는 문장을 구분할 때는 의미상으로 구분을 하는 것보다는 니은, 기, 미음, 는, 고 이런 아는 문장이 무엇인지 그 종류를 나타내주는 표지에 집중을 해주는 게 더 정확하게 구별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2번 B는 관형절로 쓰이고 있다. 자, 이건 깨끗한이라고 니은으로 끝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도시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관형절로 쓰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맞아요. 그다음에 C는 바람이 거세지고 어둠이 내리기 전에 바람이 거세지고 어둠이 내리기라고 기로 끝났습니다. 미음이나 기로 끝날 경우에는 명사절로 쓰인 게 맞죠. 그래서 3번은 맞는 말입니다. 아마 3번 같은 경우에 이 내리기 전에까지가 여기까지가 부사어로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사절이 아니까 헷갈렸던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내리기까지만 현재 밑줄 쳐져 있잖아요. 그리고 기라는 표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명사절로 봐줘야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미음이라는 표지가 있으니까 그가 안 왔음. 네, 어때요? 딱 명사로 끝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을이라고 하는 조사와 붙을 수 있으려면 명사의 역할을 해주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명사절인데요. 자, 그런데 자 보면은 4번은 조사와 결합하여 주성분으로 쓰이고 있다고 했어요. 일단 조사, 을과 결합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성분으로 쓰이고 있냐면 목적으로 쓰이고 있어요. 주성분은 빠질 수 없는 필수적인 성분들이에요. 주어, 목적어, 서술어, 보어 이런 것이 주성분입니다. 그에 비해서 부속 성분은 문장에서 필수적이지 않고 빠질 수 있는 성분이에요. 주로 주성분의 내용을 꾸며주는 역할을 하죠. 물론 부속 성분 중에서도 필수적 부사어처럼 빠지면 안 되는 것들이 있지만 필수적 부사어를 제외하고는 생략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죠. 부속 성분은 부사어와 관형어가 있습니다. D 같은 경우에는 그녀가 왔으나 그가 안 왔음을 이라고 을이 붙어서 목적어로 쓰였잖아요. 그러니까 목적어는 주성분 맞죠? 그래서 4번은 맞는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2. 삼촌은 주말에 꽃이 피고 새가 지저귀는 들판을 거닐었다. 이것은 들판이라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고 는 표시가 있으니까 관형절로 쓰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문장 전체에서는 관형어의 역할을 하는 부속 성분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은 맞는 말입니다. 정답 1번이었죠. 다음 오답률 두 번째로 높았던 문제는 11번이고요. 오답률은 80.2%에 해당하는 역시 높은 오답률을 보이고 있네요. 이번에 국어 선생님들의 예상 난이도와 학생들이 실제로 받은 등급 컷이 좀 차이가 있는 이유가 이런 데서 발생한다고 생각해요. 이번에 문법이 좀 어려웠던 편이고 문법에서 오답률이 높은 문제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학교 선생님들은 보통 문법과 문학을 전공 시간에 많이 배웠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은 문법 문학보다는 독서 지문이 어려울 때 좀 체감 난이도를 높게 느끼는데 학생들은 문법이 어려우면 또 어렵게 난이도를 느끼고 문제도 많이 틀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11번 한번 풀어볼게요. 기억과 니은을 충족하는 단어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관형사가 후행 명사를 수식한대요. 예를 들면 두길 보기에 두길처럼 두길은 두 개의 길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한, 두, 세, 네 할 때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할 때 그 두라는 수 관형사가 길이라고 하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는 관형사가 후행 명사, 뒤에 오는 명사를 수식하고 있죠. 그래서 기억은 관형사와 명사의 결합을 얘기하고요. 니은은 단어의 구성 요소들이 의미상 목적어와 서술어의 관계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앞에 산, 도리 같은 경우는 산을 돌다처럼 앞에 오는 명사 뒤에 을을 붙여도 말이 되는, 을을 붙였을 때 말이 되는 그런 관계로 이루어져 있어야 됩니다. 니은은 목적어 플러스 서술어의 관계로 이루어져 있어야 된대요. 이걸 모두 충족하는 단어만을 고르래요. 새해맞이를 볼게요.
새해는 새해. 새가 관형사죠. 그리고 해는 명사예요. 관형사 플러스 명사, 기억은 충족하고 있네요. 새해 맞이. 자, 이것을 새해를 맞다 이렇게 바꿔도 자연스럽나요? 자연스럽죠. 그러니까 새해를 맞다가 자연스러우니까 니은도 가능하겠네요. 그다음에 두말 없이를 보면요. 두 플러스 말이잖아요. 아까 두길처럼 두 말도 한두 세의 두 수관형사가 앞에 있고 말이라는 후행 명사가 왔죠. 그래서 두 말은 관형사 플러스 명사의 조건, 기억을 충족하네요. 그 다음에 두 말 없이를 두 말이 없다와 두 말을 없다 중에 어떤 게 더 자연스럽나요? 두 말이 없다가 자연스럽죠. 두 말을 없다라는 말은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두 말 없이는 주어 플러스 서술어의 관계이지 목적어 플러스 서술어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니은은 성립하지 않네요. 자, 그럼 두 말 없이는 다 빼줘야 됩니다. 다음 숨은 그림 찾기. 숨은이 그림을 수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숨은은 관형사일까요? 동사일까요? 숨은은 숨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활용을 한 거죠. 숨다, 숨고, 숨은이, 숨은 이런 숨다라는 기본형에서 관형사형어미 은이 붙어서 동사가 된 동사의 관형사형입니다. 즉 문장 성분 내에서 관형어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일 뿐이지 단어 자체의 종류인 품사로 따지게 되면 동사가 됩니다. 숨은. 그래서 숨은 그림은 동사 플러스 명사의 품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억에서 이미 성립이 안 되고 있네요. 아마 여기서 많이 틀렸을 거예요. 숨은이라고 하는 단어의 품사를 관형사라고 많이 착각을 했던 거죠. 그림이라는 명사를 수식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모모 니은이 붙어있는 경우에는 용언으로 봐줘야 됩니다. 예쁜 아이라고 했을 때 예쁜도 관형사가 아니라 형용사예요. 늙은 할머니라고 했을 때 늙다라는 단어도 젊은 상태에서 늙은 상태로 조금씩 이동해가면서 변해가는 과정을 담고 있기 때문에 동사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늙다, 늙은 할머니라고 했을 때 늙은도 동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헷갈리지 않아야 되겠죠. 숨은 그림 찾기는 성립이 안 됐네요. 숨은 그림을 찾다. 이건 말이 되니까 목적어 플러스 서술어의 관계인 니은은 충족을 시키고 있겠네요. 니은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억에서 충족이 안 됐기 때문에 X. 한목하다. 역시 한이 수관형사이고 몫이 명사이기 때문에 한 몫은 관형사 플러스 명사의 관계인 기억을 충족시켜줍니다. 한 몫을 하다. 한 몫이 하다. 어떤 게 더 자연스러워요? 한 몫을 하다가 자연스럽죠? 그래서 목적어 플러스 서술어의 관계도 충족을 시켜주기 때문에 니은도 충족이 둘 다 되네요. 그래서 한몫하다는 두 가지 다 충족하는 단어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새해 맞이와 한몫하다 두 개가 있는 4번이 되죠. 이해되시죠? 이걸 통해 관형사와 관형어를 구분하는 이 정도의 세부적인 문제도 수능에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관형사와 관형어를 구분하는 문제는 품사 배울 때 문법 시간 내신의 문법 문제로도 많이 출제가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특히 함성 문제로 많이 선생님들이 출제하곤 하는데 실제로도 학생들이 내신 시험에서도 많이 이런 문제를 풀리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헷갈리지 않게 개념을 잘 정립하는 게 사실 필요합니다. 다음 세 번째로 오답률이 높았던 18번 문제 볼게요. 18번 문제의 오답률은 67%였습니다. 평등견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이런 문제 풀려면 평등견이 나온 앞뒤 문맥을 좀 잘 살펴봐야겠죠? 자, 평등견이라 불렀던 인식태도를 바탕으로 그는 이라고 했는데 그는 누구냐면 이덕무입니다. 이덕무는 어떤 태도를 가졌냐면 청의 현실을 객관적인 태도로 기록하고자 하였대요. 그리고 청문물의 효용을 도외시한다는 무시한다는 거죠. 무시하지 않았대요.
청문물 그래 너네 정말 잘 발달됐네 사람들한테 매우 이로워 이런 거 우리 배워야겠어 라고 청문물에 효과적으로 사람들한테 사용되는 부분은 받아들이려고 했대요. 그리고 청에 대한 찬반의 이분법에서 벗어났대요. 청, 좋은 놈, 나쁜 놈 딱 선악으로 딱딱 나누는 그런 이분법이 아니라 청의 좋은 점은 가지고 오고 나쁜 점은 뭐 멀리하고 이렇게 해야겠지라고 찬반의 이분법에서 벗어났고요. 청 하나만 좋거나 조선만 좋거나 이런 이분법적이고 둘 중 하나만 선택하는 그런 논리에서 벗어나서 청과 조선의 현실적 차이뿐 아니라 모두의 가치를 인정했대요. 그래서 평등견이라는 건 조선과 청을 둘 다 평등하게 보고 있는 객관적이고 평등하게 보고 있는 그런 시각 견해를 말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두 개의 차이점과 가치를 모두 다 인정하는 그런 태도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 사람이 조선 풍토에 맞게 살아가는 것은 청을 배우는 것과 모순되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청을 배워야 된다고 해서 조선 사람의 풍토를 다 버려라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조선 사람은 조선 풍토에 맞게 살아갈 수도 있다고 이 두 가지를 다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평등견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부터 볼까요? 조선의 풍토를 기준으로 하면 평등이 아니라 조선을 기준으로 했는데 왜 이게 평등해요? 아니죠. 2번 조선의 고유한 삶의 방식을 청의 방식에 따라 개혁해야 된다. 조선의 고유한 삶의 방식 버려! 다 버리고 청나라 것대로 다 따라해! 이런 거 아니잖아요. 조선의 고유한 방식도 지키고 차이도 인정해주고 청에 배울 점도 배우자 이런 거였죠. 그래서 2번도 틀렸고 3번 청과 조선의 가치를 평등하게 인정하고 맞는 말이네. 풍토로 인한 차이를 해소 여기서 틀렸네. 풍토로 인한 차이를 두 개를 없애고 청과 조선을 똑같이 만들려는 게 아니라 청은 청대로 조선은 조선대로 가치가 있고 그 차이를 인정한다고 했잖아요. 차이를 인정한다고 했지. 그리고 그 가치도 다 존중해 준다 그랬지. 풍토로 인한 차이를 해소한다고 안 했어요. 인정과 해소는 거의 뭐 반대라고 해줘야겠죠. 차이를 인정해 주는 건 차이를 그대로 놔두는 거고 차이를 해소하는 건 둘을 똑같이 만들려는 거니까. 그래서 3번이 틀렸죠. 아마 여기 3번에서 많이 매력적인 오답에 혹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4번 중국인의 외양이 변화된 모습을 명에 대한 의리 문제와 관련지어 파악하려는 인식 태도이다. 평등한 견해와 전혀 관련성이 없지요. 물론 이덕무가 중국인의 외양이 변화된 것을 보고 명예에 대한 의리와 관련지어서 뭐야 중국인들 저렇게 다 변했어. 만주족처럼 변했어. 너무 비통해. 너무 슬퍼. 이렇게 감정을 토로했던 적은 있지만 그러한 태도는 평등견과는 좀 배치되었던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4번 틀렸죠. 5번 청에 대한 배타적 태도를 지양하고 자 여기서 지양과 지향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지양은 하지 말라고 억누르고 하지 못하게 막는 거고요. 지향은 그런 가치를 추구하는 거죠. 청에 대해서 배타적으로 너네 건 다 나쁜 놈들이고 다 오랑캐들 것이야 라고 하면서 배제해버리려는 거는 지양하겠죠. 평등하니까. 배우려고 하잖아요. 지양하는 거 맞죠? 그다음에 청과 구분되는 조선의 독자성도 유지하자. 이게 바로 평등견에 대한 이덕무의 태도였죠. 정답 5번이네요. 아마 5번을 많이 선택 못했던 게 배타적 태도를 지양하고 에서 지양의 뜻을 헷갈렸던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다음 오답률 네 번째로 큰 문제는 37번 문제였고요. 오답률이 66.8%에 해당했습니다. 37번 문제는 솔직히 선생님도 좀 풀면서 어려웠어요. 또 한참을 읽었었는데요. 한번 볼게요. 다음은 3D 애니메이션 제작을 위한 계획의 일부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장면 1을 보면 주인공 네모가 아직 얼굴을 정면으로 향한 채 입에 아직 불지 않은 풍선을 불고 있어요. 장면 2에서는 풍선이 점점 커지고 있죠. 모양은 똑같은데 크기가 지금 점점 커지고 있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장면에서는 풍선이 더 이상 커지지 않고 모양도 크기도 변화가 없어요. 다만 하늘로 날아올라서 점점 멀어지는 모습이 보인대요.
아하, 원근감만 바뀌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때 적절하지 않은 선지를 찾아볼게요. 1번, 장면 1의 렌더링 단계에서 풍선에 가려 보이지 않는 입부분의 삼각형의 표면 특성은 화소값을 구하는 데 사용되지 않았겠군. 이 문제는 지금 보면 다 렌더링 단계, 모델링 단계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단계도 일단 맞는지 확인을 1차적으로 해야 되고요. 그 뒤에 설명이 맞는지도 2차적으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화소값을 구하는 것은 렌더링 단계가 맞나 봤더니 렌더링 단계에서는 화소값을 지정한다고 했으니까 일단 렌더링 단계에서 얘기하는 설명인 건 맞습니다. 그리고 풍선에 가려 보이지 않는 입부분이 화소값을 구하는데 사용되지 않을 거래요. 사실 이 문제가 어려운 게 이런 점에서 어렵거든요. 지문에서는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화소값을 정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설명이 대놓고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런 내용을 추론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물체를 어디에서 바라보는가를 나타내는 관찰 시점을 기준으로 2차원의 화면을 생성하는 것이 렌더링이다라고 했어요. 관찰 시점을 기준으로 화면을 생성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찰했을 때 이 그림처럼 풍선에 가려 입이 보이지 않게 되면 관찰 시점에서는 입이 안 보이는 거죠. 그러면 입부분의 삼각형들 역시 화소값을 굳이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어요. 원래 지문에 보통 대놓고 1대1 대응이 나오는데 1번 선지 같은 경우에는 이 밑줄 친 부분에서 추론을 했어야 됐기 때문에 좀 난이도가 있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뭐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보이지 않는데 화소값을 지정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점에서 1번이 적절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사실 1번에 대해서 여러분이 헷갈렸을 법한 게 물체의 가려짐이나 조명에 의해 물체 표면에 생기는 명암을 고려하여 화소값을 정해줌이라고 써 있어서 그래서 물체에 가려졌을 때 또 화소값을 정해주는구나, 화소값이 없는 게 아니로군이라고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지금 명암, 그림자라고 뒤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물체에 가려져서 명암이나 그림자가 생겼을 때 그 명암과 그림자를 화소값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인 거지. 풍선 같은 걸로 아예 안 보이는 입에 대해서는 화소값을 정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기에 낚이면 안 됐던 겁니다. 그래서 1번은 적절한 설명이고요. 2번, 장면 2의 모델링 단계에서 풍선에 있는 정점의 개수는 유지되겠군. 장면 1의 풍선에서 장면 2의 풍선으로 모양은 똑같은데 크기만 달라졌잖아요. 그러면 풍선에 있는 정점의 개수는 유지가 될 겁니다. 지문을 보면 삼각형의 꼭지점들은 물체의 모양과 크기를 결정하는 정점이 되는데 이 정점들의 개수는 2번 선지에서 정점의 개수에 대해서 얘기했죠? 이 개수는 물체가 변형되어도 변하지 않으며 라고 했습니다. 만약 물체의 모양이 변하게 되면 정점들의 상대적 위치가 변하게 되고 물체의 크기가 변하게 되면 정점 사이의 간격이 변한다고 그랬어요. 정점의 개수 자체는 물체가 변형돼도 변하지 않는데요. 그러니 크기만 변했던 장면 2 같은 경우에는 정점 사이의 간격만 멀어질 뿐이지 정점의 개수에는 변화가 없었겠죠. 그래서 유지된다는 말은 맞는 말이고요. 자동적으로 3번 정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겠군이란 말도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크기가 커지면 정점 사이의 간격이 멀어진다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정점의 개수와 상대적 위치, 간격이 변하는 얘기들은 모델링 단계에서 하고 있었던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2번, 3번의 선지는 적절하고요. 다음 4번을 보면요. 장면 3의 모델링 단계에서 풍선에 있는 정점들이 이루는 삼각형들이 작아지겠군이라고 했어요. 삼각형이 작아진다는 건 삼각형을 이루고 있는 이 간격이 줄어들어서 정점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진다는 거죠. 이렇게 정점 사이의 간격이 달라져서 삼각형의 크기가 변하는 것은 물체의 크기가 변했을 때 얘기예요. 물체가 커지거나 작아지는 경우에 정점 사이의 간격이 멀어지거나 좁아지면서 크기를 표현할 수가 있게 되죠. 그런데 장면 3을 보면
풍선이 더 이상 커지지 않고라고 했으니까 모양과 크기에선 변화가 없는 겁니다. 물론 이 그림상에서 풍선이 더 작아졌기 때문에 굉장히 헷갈렸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멀어지는 모습이 보인다고 했으니까 모양이나 크기의 변화가 아니라 원근감이 변화하는 모습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것을 이 설명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모양과 크기가 변화가 없으니 삼각형의 크기 역시 줄어들지 않습니다. 다만 화소값을 다르게 지정해서 물체의 원근감을 구현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 4번은 모델링 단계가 아닌 렌더링 단계에서 삼각형들이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화소값을 변화시켜서 원근감의 변화를 나타내줘야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이 적절하지 않은 선지였고요. 5번 장면 3의 렌더링 단계에서 전체 화면에서 화소값이 부여되는 화소의 개수는 변하지 않겠군 이라고 했는데 지문을 보면 전체 화면을 잘게 나눈 점이 화소인데 정해진 개수의 화소로 화면을 표시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화소의 개수는 정해져 있다고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 전체 화면에서 화소의 개수는 변하지 않을 거예요. 다만 이런 특정 부분에 대한 화소값을 변화시켜서 원근감을 나타낼 수는 있겠죠. 그래서 변하지 않는다는 설명 적절합니다. 정답은 4번이죠. 다음 마지막으로 오답률 5위에 2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8번 문제는 오답률 65.6%로 많은 학원가와 강사들이 가장 어려운 킬러 문제로 뽑았던 그런 문제입니다. 다음은 A에 제시된 예를 활용하여 예약의 유형에 따라 예약상 권리자가 요구할 수 있는 급부에 대해 정리한 것이다. 28번 문제는 전형적으로 뭐가 중요한 문제냐면 문뚜, 요 문제에서 걸고 있는 조건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보통 문뚜는 잘 안 읽고 지문과 선지에서만 비교 대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28번은 이 문뚜에서 정답을 고를 수 있는 단서가 많이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일단 예약의 유형에 따라서 적절하게 정리한 내용을 찾아야 되는 것이었고요. 또 예약상 권리자가 요구할 수 있는 급부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합니다. 예약의 유형이 무엇인지, 예약상 권리자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설정하는 것이 필요한 문제인 것이죠. 그럼 같이 A 부분을 읽어보면서 예약의 유형에 따른 권리자가 누구인지를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할게요. A. 예약은 예약상 권리자가 가지는 권리의 법적 성질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예약의 두 가지 유형. 첫째, 채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이 있네요. 첫째가 채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이래요. 이 채권의 급부 내용은 예약상 권리자의 본계약 성립 요구에 대해 상대방이 승낙하는 것이래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권리에 대해서 요구하고 들어줘야 할 의무가 있는데 채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에서 이 요구이자 의무는 본계약 성립에 대한 상대방의 승낙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시가 나오는데요. 회사의 급식업체 공모에 따라 여러 업체가 신청한 경우 그중 한 업체가 선정되었다고 회사에서 통지하면 예약이 성립한다. 이에 따라 선정된 업체가 급식을 제공하고 대금을 받기로 하는 본계약 체결을 요청하면, 자, 여기 나왔네요. 요청하는 사람 누구예요? 선정된 급식 업체이죠. 그 다음에 회사는 이에 응할 의무를 진다라고 했으니까 의무를 가진 사람 누구예요? 회사입니다. 자, 이거에 따라 채권자가 누구이냐면 선정된 급식 업체, 채무자는 그 급식 업체를 선정하기로 약속하는 회사라고 볼 수 있죠. 일단 급식 업체와 회사 사이에 채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이 성립하게 되면 이 예약에 따라 급식 업체는 본계약 성립을 회사가 이행하도록, 즉 우리는 급식을 제공할 테니 너네는 우리한테 돈을 내렴 이라는 그 본계약에 대해서 회사가 승낙할 것을 요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예약을 했으니까 당연히 나중에 실제 계약으로 들어가는 권리를 요구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회사는 반드시 예약한 업체로 선정해서 그 예약한 업체와 급식 계약을 체결하는 그런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채권을 발생시킨 예약이래요.
이때 이 예약이 본계약으로 이제 바뀌게 되죠. 그렇다면 이때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또 줘야 될 것도 달라지게 됩니다. 채권자였던 급식업체는 채무자인 회사에게 무엇을 주어야 돼요? 급식을 제공해야 되죠. 그리고 예약상 권리의 채무자였던 회사는 예약상 권리의 채권자인 급식업체에게 급식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무를 갖게 됩니다. 문제를 보면 예약상 권리자가 요구할 수 있는 급부에 대해서 정리를 하라고 했죠. 그러니 이 채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에서 예약상 권리자는 급식업체예요. 이 급식업체의 입장에서 요구할 수 있는 급부를 정리해야 돼요. 물론 급식업체도 회사 입장에서 보면 급식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갖고 있는 채무자이기도 하죠. 하지만 여기 문제에서는 예약상 권리자가 요구할 수 있는 급부이지 예약상 상대 채무자가 요구할 수 있는 급부를 물어본 것이 아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약상 급부 기억에서는 급식업체가 회사에 요구할 수 있었던 것, 본계약 성립, 급식계약 성립에 대한 상대방의 승낙이죠. 회사의 승낙이죠. 그래서 기억, 급식계약 승낙이 들어가줘야 되고요. 본계약상 급부인 디귿에서는 예약상 권리자인 급식업체가 요구해야 되는 건 급식대금 지급이죠. 급식업체는 회사에 급식대금 지급을 요구하지 급식 제공을 요구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식업체가 요구할 수 있는 급부는 급식 제공이 아니라 급식 대금 지급이 되겠죠. 그래서 이 것만으로도 1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니은까지도 계속 근거를 찾아볼게요. 두 번째 유형은 예약 완결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이래요. 이 경우 예약상 권리자가 본계약을 성립시키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만으로 본계약이 성립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 말이 중요한데요. 본계약을 성립시키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이것만으로 본계약이 성립한다라고 했죠. 그리고 그 뒤를 보면 가족 행사를 위해 식당을 예약한 사람이 식당에 도착하여 예약 완결권을 행사하면 곧바로 본계약이 성립하므로 식사 제공이라는 급부에 대한 계약상의 채권이 발생한다 라고 했습니다. 예약 완결권을 행사했을 때 그때 비로소 채권이 발생한대요. 이 문제가 어려운 점이 뭐냐면요. 지문에서 대놓고 예약 완결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의 경우 예약상 급부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대놓고 말하고 있질 않아요. 그런데 방금 제가 이렇게 형광 펜친 부분에서 우리가 예약상 급부는 사실 없다는 걸 추론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추론할 수가 있을까요? 예약 완결권을 행사하면, 다시 말해 식당에 도착해서 저번에 예약했던 거 주문할게요 라고 말을 하는 그 순간에 비로소 그때 채권이 발생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전까지는 어때요? 채권이 없다는 얘기인 거죠. 또 여기서 보면요. 첫 번째 유형의 이름이 뭐였냐면 채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이었어요. 그러면 다른 종류의 예약 하나는 채권을 발생시키지 않는 예약이라는 겁니다. 오로지 예약 완결권만, 예약을 완결할 수 있는 권리만 주는 거지 무엇인가 채무자가 반드시 수행해야 할 의무를 지는 그런 급부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약 완결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에서는 식당 예약자가 예약상 권리자이긴 하지만 예약 당시에는 채권이 발생한 게 아니기 때문에 채권자는 아닌 거예요. 식당 역시 예약자에게 예약 완결권을 주긴 하지만 반드시 어떤 걸 동의하고 승낙해야만 하는 그런 의무를 예약 때 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라고 할 수 없죠. 급식 같은 경우에는 여러 사람들이 워낙 많은 양의 식재료와 급식을 만들 인원을 미리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초기 비용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본계약을 반드시 체결시키겠다는 그런 승낙을 미리 받아놔야 됩니다. 하지만 식당 예약자의 경우에는 저 이번 주 일요일 날 4인 가족 데리고 식사할 거예요. 자리 준비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식당이 네, 반드시 그리하겠습니다. 라고 동의를 해야만 하는 의무는 없다는 거죠. 물론 뒤에 지문을 보면 어떤 손해가 구체적으로 발생하고 식당이 고의적으로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가 있게 되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예약 당시에는 어떤 급부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약 완결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에서는 애초에 채권이 발생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급부 역시 존재하지 않는 거죠. 따라서 니은의 경우 예약상의 급부는 없다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문제가 좀 어려운 게 식당에 도착한 후 예약을 완결하는 권리를 행사했을 때 그때 비로소 채권이 발생하고 채권에서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급부인데 채권이 아직 발생하기 전이니까 급부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추론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지문에서 떠먹여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좀 어려울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예약 완결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의 경우 A에 제시된 예에서 예약 완결권이라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예약상 권리자가 식당을 예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요구할 수 있는 본 계약상 급부는 식사 제공이지 식사에 대한 대금 지급이 아니겠죠. 만약에 이 부분이 빈칸이 뚫려 있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은 식사 제공이라는 걸 맞힐 수 있어야 돼요. 왜냐면 예약 완결권을 발생시킨 예약에서 예약 권리자는 식당이 아니라 누구니까? 식당 예약자니까 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문제는 예약상 권리자가 누구인지 제대로 파악한 후에 이 예약상 권리자가 요구하는 급부에 대해서 정확하게 찾을 수 있어야 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오답률 탑5 문제에 대한 해설 풀이를 해봤는데요. 헷갈리는 문제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만큼 오답 노트를 만들었을 때 매력적인 오답을 피해가는 그런 노하우를 많이 쌓을 수 있는 그런 문제들로 이루어진 수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2021학년도 수능 문제로 여러분들이 정답과 오답의 근거를 정확하게 찾는 연습을 계속한다면 국어 실력이 많이 향상될 것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틀린 문제는 꼭 오답 노트 만들어 보세요. 안녕!